선동 도구로서 또 교육의 도구로서 영화의 기능이 이미 그때 인정되고 그것을 레닌이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에이젠슈타인이라든지 뭐 푸도킨이라든지 지가 베르토프라든지 또는 레프 플로쇼프라든지 이름 어렵습니다만 다 듣고 넘어가세요. 한 사람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에이젠슈타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에이젠슈타인인데 이들은 뭐냐면 바로 볼셰비키 혁명 사상을 영화를 통해서 전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소비에트 당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영화가 그 유니버설 랭귀지, 만국의 언어라는 용어가 그때 개념이 아주 확산되어 있을 텐데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교육기구로 우리가 이제 몽따주라는 것이 나오는데 몽따주는 한마디로 편집의 특수한 형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집하면 에디팅, 영어는 에디팅입니다. 근데 몽따주 불어인데 그 편집의 특수한 형태 뭐냐면 A 플러스 B는 AB죠. 우리가 할 때. 그러나 몽따주에서의 A 플러스 B는 C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이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이 바로 1920년대를 수놓으면서 1920년대에는 무성영화기가 활짝 폈었고 영화 예술이 아주 각광받았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달겠습니다. 무성영화의 전성기라고 그랬죠? 이때 무성은 사운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라이브 사운드가 수반됐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무성은 no recorded sound, 즉 녹음된 사운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성이라는 의미는 사운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름이든 디스크든 녹음된 사운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정도. 요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성영화의 도래로 아마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1920년대 무성영화의 전성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대에 벌써부터 영화가 교육적인 도구로 쓰였다는 점도 놀랍네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발성영화, 유성영화의 전성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영화가 어떻게 예술로서 도약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성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환기를 시켰었는데 혹시 영화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요? 거기 가보시면 예전에 만들어진 1920년대, 10년대 무성영화를 틀면서 누가 나와서 피아노를 반주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게 과거의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패턴이었죠. 뭐냐면 영화가 이제 그림이 돌아갈 때 사운드 없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그 관행으로서도 좀 그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그 사운드를 라이브로 이제 들려줬었는데 솔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왜 27년대, 즉 1920년대 후반에 가서야 사운드 시네마가 도래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까지는 라이브로 수반해서 영화를 트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화가 계속해서 세련화되고 장편화되면서 세련화되고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재미난 무언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금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사운드를 녹음시켜서 영화 이미지를 틀 때 같이 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시점이 1920년대 후반이라는 겁니다. 기술력은 이미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 이제 19세기 1890년대 중반에 에디슨도 영화 사업 열심히 할 때 이미 그때부터 사운드 실험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도 이미 다양한 사운드 실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시점이 바로 1920년대 후반인데 구체적으로 1927년 10월 재즈싱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선보입니다. 이 영화가 선보이면서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배우가 말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배우가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알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 존슨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대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해볼까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이제 이 알 존슨이 분한 그 인물이 피아노 치는 이제 재즈 뮤지션인데 말 그대로 막 연주하는데 클럽에 사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무것도 아직 안 돼요. 내가 하면서 딱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엘 존슨 입에서 대사가 나오는 그 노랫말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야. 거기서 엘 존슨 같은 만능 엔터테이너 입에서 스타 엔터테이너 입에서 대사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그 당시에 관객들이 환호한 거죠. 자, 30여 년 전에는 영화 속에서 필름 속에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에 열광했던 관객들이 스타 입에서 대사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열광했던 거죠. 자, 이 영화는 1927년이면은 극영화입니다. 허구적 맥락 속에서 스타 엔터테이너의 입에서 대사가 흘러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영화가 아니라 발성영화. 입에서 대사가 들려 나온다는 사실에 흥분했던 거죠. 이 영화가 그래서 발성영화의 효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100% 발성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100% 톨킨은 1년 뒤인 1928년에 뉴욕의 불빛이라는 영화고 또 이전에 그러면은 라이브 사운드 없었느냐? 아니, 녹음된 사운드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1926년 그 전에도 단편이라든지 뭐 돈판 같은 영화에서 대사는 안 나왔지만 뭐 녹음된 사운드가 음악들은 들렸어요. 그런데 왜 이 영화를 발성영화의 효시라느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영화 역사의 공식적인 효시로 기록되어 있는 작품이 보통 기차의 도착인데 기차의 도착은 사실 그 류메르 형제 그 상영 10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많은 영화사 책에서 그렇게 써 있고 그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거기에 기록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의 도착을 영화의 효시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펙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것이 뭐냐? 허구로서의 역사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사실, 진실이 아니라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 중요한 건 영웅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뭔가 그럴듯한 것, 이펙트가 강한 것. 그래서 이 엘 존슨이 말한 게 더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성영화의 효시라고 우기는 거예요. 기차의 도착을 영화의 효시라고 우기는 것처럼. 역사는 늘 이러한 허구적인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수업만이 아니라 늘 역사를 접할 때는 그렇게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죠? 내러티브로서